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나라가 거대한 카지노인 마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공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일국양제라고 하죠. 이는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제안한 중국의 중화권 통일 정책으로 일국양제 체제 속에서 운영되는 곳이 바로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간혹 가다가 홍콩과 마카오를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홍콩과 마카오는 모두 중국의 특별행정구이죠. 하지만 일국양제라는 제도 때문에 두 특별행정구 모두 중국 본토와는 다른 법체계와 문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했을 것 같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매우 다른 역사, 문화를 지니고 있고 중국에 대한 입장도 다르죠. 홍콩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영국식 법체계와 자유주의적 정치, 문화를 형성했지만,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영향 아래 비교적 온건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중국과 공존해왔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지만 역사적 차이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두 지역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정서와 태도에서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죠. 단적으로 홍콩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강하지만, 마카오는 상대적으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중시하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거부감도 적은 편입니다. 마카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리커창 총리가 마카오를 방문했을 때 한번 시위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열정적이거나 극심한 시위는 아니었죠. 2014년부터 홍콩 보안법과 비슷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마카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홍콩에서는 극심한 반발을 사는 애국주의 교육과 중국어 교육도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왜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 민주주의에 덜 열정적인가라는 칼럼을 게시하기도 했죠. 사실 이런 것들보다 마카오가 제일 주목받는 건 부유입니다. 마카오의 면적은 서울시 은평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다가 길을 잃더라도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는 매우 작은 지역이죠. 하지만 1인당 GDP는 2025년 기준 77,000달러가 넘습니다. 한때는 10만 달러를 넘기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홍콩의 무려 3배의 수준이죠. 하지만 또 주거로 보자면 마카오가 홍콩에 비해 훨씬 쾌적합니다. 빈부격차도 홍콩보다 덜하고요. 고작 서울 자치구 하나 정도의 면적에 도박이 금지된 공산국가인 중국의 행정구역인 마카오는 어떻게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일까요? 마카오가 어떻게 부국이 되었는지, 석유 부국인 카타르보다 1인당 GDP가 높을 수 있는지, 왜 정치에 무관심한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은지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마카오의 역사와 함께 보죠. 사실 마카오의 출발은 중국 남부 해안의 작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마카오의 역사는 기원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축약하자면, 고대 중국인들은 마카오를 오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무역의 문이라는 뜻으로 당시 마카오 지역이 광저우로 들어가는 해상 실크로드의 한 거점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이 마카오 지역의 항구를 통해 로마 등 서방으로 수출되곤 했습니다. 또한 강을 따라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한때 푸젠성 어부들과 광둥성 농민들의 정착지가 되기도 했죠. 마카오 지역이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16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 중반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인들은 동아시아 해역까지 진출했습니다. 1513년 포르투갈 탐험가 조르즈 알바르스가 이끄는 선단이 중국 남쪽 연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유럽인의 존재를 알렸고, 1550년대부터는 명왕주의 광둥지방 당국과 교육을 위한 타협을 이루었죠. 1557년 명나라 조정은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 공식적으로 정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요. 이는 명나라 정부가 포르투갈에 내린 일종의 거류권으로, 쉽게 말하자면 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 살면서 무역해도 된다는 허가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를 대가로 매년은 20kg 정도의 세를 납부해야 했고요. 일종의 임대죠. 참고로 마카오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인들과 현지인 사이에서 소통의 오류로 생겨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인들은 해양여신 마조를 모시는 사당 마조각 근처에 정착했는데, 하루는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다가 아마각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조각 사원의 별칭을 알려준 것이었지만 포르투갈인들은 이를 지역명으로 착각했죠. 시간이 흘러 아마각을 자신들의 언어로 발음하면서 아마카오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 이름은 차츰 변형되어 오늘날의 마카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으니까 넣어봤습니다. 포르투갈이 당시 마카오를 점령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무기로 싸우는 원주민들만 어떻게 하면 그만이었고, 실제로 강제로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고 징집하고 부려먹었지만 명나라와 1대1 다이다
사이다이로 붙기에는 견적이 안 나왔거든요. 물론 마카오에 정착한 포르투갈인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 마카오 거주민을 다스리고 자체 행정을 펼치기는 했으나 이는 엄연히 중국의 주권과 용인 아래에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명나라부터 청나라 시기 내내 중국 관리들이 마카오를 드나들며 세관을 설치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갈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마카오를 통해 외국과 무역하는 것이 편리했고 포르투갈 역시 마카오라는 작은 도시를 통해 막대한 부를 거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마카오의 황금기는 16세기 후반 동서양 무역의 교차로가 되면서 붙어있습니다. 1583년경 마카오의 전체 인구 26,000여 명 중 포르투갈인은 9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였지만 숫자와 별개로 교역의 규모는 컸습니다. 중국의 비단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다시 일본에서 은을 들여와 중국에 파는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죠. 특히 이건 마카오만이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였습니다. 1547년부터 명조정이 중국과 일본 간 직접 무역을 금지한 덕분에 오로지 마카오의 포르투갈 상인들만이 중국, 일본을 연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작은 도시가 말도 안 되게 부유해졌죠. 경제가 좋으니 도시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동서문화의 교류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포교의 거점으로도 주목받았죠. 16세기 중반부터 선교사들이 마카오에 모여들었고 1565년 무렵 건립된 성 바울 성당은 당시 동아시아 가톨릭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명한 선교사 마테오 리치 등이 중국 선교를 위한 학문과 언어를 공부했고 마카오 출신 성직자들은 베이징의 황궁까지 들어가 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죠. 마카오에 가보면 유독 교회나 성당이 많이 보이고 유럽식 건축 양식과 동양풍 건축 양식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카오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죠. 사실 이렇게 돈 되는 일이 독점적으로 계속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도 했고 포르투갈이 이 이권을 지킬 만큼 세계를 호령하는 강국도 아니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등장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마카오를 빼앗으려 여러 차례 공격까지 했죠. 1622년에는 800명의 군사가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마카오 주민과 포르투갈 수비대 그리고 노예였던 아프리카인들까지 힘을 합쳐 150명이 800명을 막아내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이 승리 이후 마카오는 귀화 요새를 건설하고 방어를 강화했고요. 다행히 마카오가 뺏기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금 정책이 변화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무역 거점도 생겨나면서 마카오의 독점적인 지위는 사라졌죠. 마카오에만 쏠려있던 국제무역이 분산된 겁니다. 그래도 18세기까지 마카오는 청나라를 상대로 한 서양 상인의 주요 통로로 기능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열강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아편 전쟁으로 인해 마카오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고 말죠. 정확히는 전쟁의 결과로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청나라가 영국의 홍콩섬을 할양하면서 마카오의 위상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최강대국 영국의 식민지이자 새로운 무역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양 세력, 금융과 교육, 선교활동 대부분도 홍콩과 상하이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한때 동서무역의 요충지였던 마카오는 19세기 중엽 조용한 변두리 항구로 전락하고 말죠. 포르투갈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힘도 약해졌고 홍콩의 부상으로 이제 다른 강대국들도 마카오를 그리 탐내지 않으니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먹기 딱 좋은 시기였죠. 포르투갈 본국은 마카오의 주왕 페레이라 두 아마랄 총독을 파견한 다음 1846년부터 일방적으로 마카오를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선언합니다. 그동안 청나라에 지불해왔던 돈도 안 보내고 마카오 인근의 타이파 섬도 점령했죠. 당연히 청나라는 거부했죠. 분노한 중국인들에 의해 포르투갈 총독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즉시 보복 공격을 실행했고 이겼죠. 이로써 마카오는 사실상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포르투갈과 청나라는 마카오의 지위에 대해 몇 차례 공식 합의를 하게 됩니다. 1887년 체결된 청포르투갈 베이징 조약에서 청나라는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영구 점령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승인하되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이로써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조약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청나라에 영향력이 끼치기도 하는 애매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관리와 주민들이 마카오 내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이 덕에 마카오에는 중국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자 마카오로 들어오는 건 중국계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 마카오는 여전히 홍콩과 상하이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이었습니다. 이쯤 마카오의 인구는 중국인들로 꽉 찼죠. 자연스럽게 사회는 중국계가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카오를 직접 통치하긴 했지만 본토의 정치 변화와 제국주의 경쟁 격화, 여기다 재정난 등으로 마카오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마카오에 남은 포르투갈인들은 고위 관리층, 군인, 성직자 같은 소수의 권력
권력층뿐이었고 교육, 의료, 유통, 선박, 무역 등의 모든 실무 영역은 전부 중국인들이 지배했죠. 포르투갈은 정치적 지배자로 남고 경제적 실체와 지역사회는 중국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항구도 홍콩이 밀려 포르투갈도 신경을 잘 안 써 그런 마카오는 도대체 뭐하는 도시였을까요? 도박과 매춘의 도시였습니다. 마카오에게 남은 건 유흥과 관광밖에 없었거든요. 19세기 마카오는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몇백 개의 도박장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된 영화 도둑들의 포스터 촬영지이기도 한 펠리시다데 거리는 중국에서 몰려든 매춘부들이 넘쳐나는 홍등가였죠. 당연히 치안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국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큰 변화를 겪는 시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마카오는 사실 별 탈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득만 봤죠. 포르투갈이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마카오도 덩달아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물론 남중국 지역의 유일한 중립 항구가 되어 경제 호황을 누렸죠. 일본이 광저우와 홍콩을 점령하면서 생겨난 수많은 피난민들 중 일부도 마카오로 몰려들었습니다. 기록마다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마카오 인구가 20만에서 70만까지 폭증했다고 추정하죠.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9년 중국 국공내전이 막을 내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자 새로운 중국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일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1887년 포르투갈과 맺은 마카오에 관한 조약도 포함되었죠.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신생 국가로서 아직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국력을 다지는 중이었고 한국 전쟁과 같은 급박한 국제 현안이 있었으므로 마카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상 유지가 지속되던 중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지화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마카오 내부에서도 1966년 12월 123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123 사건은 당시 포르투갈 정부가 친공산주의 성향의 지역학교 증축을 방해하자 이에 분노한 친중국 성향의 주민들이 일으킨 봉기였습니다.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올 만큼 사태가 격화되자 결국 포르투갈 총독은 마오쩌둥의 초상화 아래에서 중국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상태로 사과문에 서명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 사건 이후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통치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실권은 친중국 세력과 현지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마카오가 홍콩과 달리 친중국 성향이 강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두 도시의 식민 통치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홍콩의 행정, 사법, 교육에 깊게 개입하면서 고도로 제도화된 식민 통치를 운영했지만 자기네 본토에서 발생한 혼란도 수습하기 어려웠던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정치적 지배력만 가진 상태였고 실권은 중국계가 쥐고 있던 상황이었죠. 포르투갈의 문화적 영향력도 약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언어, 생활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홍콩 시민들은 공산당과 반대 성향을 가진 본토에서 도망쳐온 난민 출신들이 많았지만 마카오에는 오랫동안 정착해온 광둥과 푸젠 출신의 중국인들과 일본 때문에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토와 적대적 정서가 크지 않았고요. 1974년 포르투갈에서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카오도 대변화를 맞이합니다. 새로 들어선 포르투갈 정부는 공식적으로 식민지 해방 정책을 채택했거든요. 아프리카 등의 해외 영토를 차례로 독립시켰고 당연히 마카오도 돌려주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카오가 문제가 아니라 홍콩을 돌려받는 게 급선무였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혼란을 겪느라 마카오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굳이 마카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서 보셨듯 마카오는 이미 반환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친중 성향이 강했으니까요.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독점하던 재벌 스탠리 호도 중국과 접촉한 뒤 친중 인사가 되었고 마카오인들 자체가 중국을 모국 또는 형제국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호적이었죠. 홍콩 반환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문화 대혁명도 끝나자 마카오의 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진 끝에 1987년 4월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포 공동선언에 합의하죠. 포르투갈은 1999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마카오의 행정권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하고 중국은 마카오를 특별 행정구로 삼아 향후 50년간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9년 12월 20일 자정 포르투갈 통치에 막이 내리고 중국 정부의 주권이 반환되었죠. 반환 이후 마카오는 일국양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등 대부분의 권한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에 위임되었고 기존의 법률과 생활 양식이 유지되었죠. 포르투갈어와 광둥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으며
있으며 주민들은 중국 본토인들과 달리 언론과 종교의 자유 등을 이전과 변함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마카오에 굳이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할 여지가 많다는 것 자체가 반발이 심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발을 안 하는데 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인근 도시인 주하이시에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고 막장 수준이었던 치안을 정상궤도로 바꿔놓는 정도였죠. 동시에 포르투갈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은 마카오 치안경찰국도 범죄 수사는 일절하지 않고 치안에만 신경 쓰면서 마카오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2002년 마카오 정부가 도박산업 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외국에서도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 등 세계적 카지노 기업과 홍콩 자본 등이 대거 마카오에 진출했고 호텔과 대형 카지노가 경쟁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에게 아주 뜬금없는 아이템도 아니었습니다. 반환 이전부터 마카오에서 도박은 이미 합법화되어 있었기에 이전부터 해왔고 또 잘하는 게 카지노 사업이기도 했죠. 다른 산업을 키우기에는 시간도 인구도 여건도 딱히 갖춘 게 없었던 이유도 있고요. 마카오는 얼마 안가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거대한 카지노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죠. 카지노 산업 호황은 마카오 경제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고 자연스레 정부 세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0년 약 9%에 달하던 마카오의 실업률은 2013년경 2%까지 떨어지며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죠. 마카오의 경제는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오는 중국인들이 떠받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본토 내 도박을 불법화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모나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도박을 즐길 수 있지만 중국과 거리가 멀어서 비행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중국 관광객이 마카오로 쏟아져 들어오자 2006년 마카오의 카지노 수익은 라스베이거스를 추월했고 2013년에는 마카오의 총 도박 수익이 약 450억 달러에 달하며 라스베이거스의 7에서 8배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현재에도 마카오 도박 산업은 마카오 GDP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정부 재정 수입의 80% 가까이를 도박세가 책임지고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현재 마카오는 앞서 말했듯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가 넘는 세계 최상위권 경제 도시가 되었고요. 하지만 관광과 카지노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 만큼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죠. 실제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카오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4%를 찍으며 마카오가 망했다 끝났다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2019년 8만 달러를 훌쩍 넘었던 1인당 GDP도 2020년 3만 7천 달러로 떨어졌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시 여행도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에 제약이 풀린 2023년 마카오는 경제 성장률 75%를 찍으며 다시 부활을 알렸죠. 그런데 이제 잘 사는 국가에다가 자치도 하는데 왜 중국에 반감을 가지지 않는 걸까요? 앞서 나온 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처럼 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쭉 들으셨다면 감이 오실 건데 어찌되었든 마카오의 주 고객층이 중국인이거든요. 반중 여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마카오는 반중을 할 이유도 해서도 안 되는 입장인 셈이죠. 이렇다 보니 마카오인들은 자유나 서구식 민주주의를 찬양하지도 않고 자유보다는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치안이 안 좋았다가 회복된 국가라는 점도 작용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마카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